야, 2년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맛 좋겠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의 영린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줄은 그들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해병대 사단장의 딸을 지옥 끝까지 몰아붙인 선임들의 인생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삭제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통쾌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2023년 봄 계룡대 대연병장. 갓 임관하여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어깨에 단 신임 장교들 사이로 유독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하는 한 소위가 있었다. 강지호. 며칠 전까지 ROTC 후보생이었던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연병장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 무리 속에는 딸의 어깨보다 더 굳건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민준. 서해 5도를 책임지는 최전방 지휘관이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을 때 강민준 소장은 인파를 벗어나 딸과 단둘이 마주섰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꺼냈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가죽 수첩이었다. 지우야. 예, 아버지. 이것을 내게 준다. 아비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던 날 너의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내 생각과 다짐을 채워 넣었다. 이제 내가 채울 차례다. 수첩 표지에는 금박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군인의 본분과 함께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유에게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각인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거라.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존경은 계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특히 너는 육군으로 나는 해병으로 길이 다르니 더더욱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비의 이름이 내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거라. 하지만 그 짐을 이겨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처럼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의 지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수첩을 받아들고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임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지우는 자신의 첫 자대인 제5보 병사단 열쇠 부대에 도착했다. 최전방 GOP 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였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의 찬 바람과 낡았지만 굳건한 병영시설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실감케 했다. 그녀가 배속된 3중대는 여군 비율이 높았다. 중대 내 여군 간부들의 수장격인 인물은 일소대장 황보라 중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첫 만남부터 ROTC 출신인 강지우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었다. 신임 소대장, ROTC라고 했나? 편한 길 놔두고 왜 사서 고생하러 이런 데로 왔는지 모르겠군. 그녀의 옆에는 땅딸막한 체구의 노련한 눈빛을 한 부소대장 조미영 하사와 황보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된 듯한 이소대장 오유진 중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배타적인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초반 며칠은 평온했다. 강지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맡은 바 임무를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술교범을 파고들었다. 소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견고하게 구축된 그들만의 왕국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기였다. 황보라 중위는 중요한 보고서 양식을 깜빡했다며 알려주지 않아 강지우가 중대장에게 질책을 받게 만들었고 순찰 구역에 대한 중요 지침을 일부러 누락하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뻔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강지우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술토의실에서 열린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주관하에 각 소대장들이 책임 구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보고를 시작했다. 그때 황보라 중위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끊었다. 잠깐. 강소희,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4번 초소와 15번 초소 사이의 관측 사각지대가 20m라고. 내가 알기론 15m가 채 안 되는데. 확인하고 보고하는 건가? 예, 중위님. 제가 어젯밤 직접 순찰하며 확인한 결과 최근 지형 변화로 인해 기존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m가 맞습니다. 강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황보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지적에 토를 단다는 사실에 심기가 뒤틀린 것이다. 직접 확인? 소희가 뭘 안다고. 여기가 학교 운동장인 줄 아나? 내까짓게 뭘 확인해. 기존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중위님, 정확한 정보는 작전의 기본. 지금 날 가르치는 건가? 황보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을 지켜봤지만 육사 선배인 황보라의 기세에 눌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강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보고서는 기존의 낡은 데이터대로 작성되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군대. 진실보다 짬밥과 서열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괴롭힘의 전선은 식당으로 생활관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강지우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면 황보라와 오유진, 조미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과 병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강지우의 주변을 피했다. 그녀는 거대한 식당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들었어? 강소희 아빠 해병대 투스타래. 어쩐지 존나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니. 아빠가 별 달았다고 자기도 별 단 줄 아나 봐. 쟤는 군대가 아니라 걸스카우트에 온 거야. 해병대는 빤스도 각 잡고 개나? 육군은 그냥 대충 갠다 아가씨야.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강지우에게 들리도록 설계된 소음이었다. 강지우는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삼켜내야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소대원들마저 그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황보라 일당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강소희는 백으로 들어와서 곧 편한 대로 옮겨갈 거다. 무능해서 소대원들만 개고생시킨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소대원들은 점차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와의 소통을 꺼리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임 한 달째 되던 날 터졌다. 그날은 대대 전체 불시 전투장비 지휘검열이 예정된 날이었다. 모든 중대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며 검열에 대비했다. 강지우 역시 소대원들을 이끌고 통신 장비와 화기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검열이 시작되기 직전 조미영 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강지우에게 달려왔다. 강소희, 큰일 났어. 내 소대 K2 소총 한정에서 공의가 없어졌어. 검열관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 총기의 핵심 부품이 사라졌다는 말에 강지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총기 부품 분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지휘관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네. 분명히 아까까지 확인했는데. 뭘 뭉구적거려. 빨리 안 찾아. 강지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총기 보관함과 생활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바로 그때 대대장과 검열관들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섰다. 그리고 황보라 중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열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검열관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소대에서 총기 부품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쏠렸다.
대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강지우 소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 정신 나갔나? 당장 전 중대원 동원해서 막사 전체 폐쇄하고 수색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그 순간 검열관 옆에 서 있던 조미영 하사가 마치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조미영 하사가 가리킨 곳은 강지우의 개인 관물대 아래쪽 구석이었다. 그곳에 문제의 공이가 먼지 속에 파묻힌 채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어설픈 위치였다. 하지만 분노에 찬 대대장과 검열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강소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개인 관물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총기 부품을 굴리고 다녀. 군기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만.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조미영 하사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던 표정,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태연하게 공의를 발견하는 모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관리 소홀과 기강 해이라는 죄목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첫 달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황보라 중위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강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증명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복귀하는데 황보라 중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위, 나 좀 보지. 황보라가 이끈 곳은 부대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형 체력단련실이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그곳은 그들만의 군기 교육 장소로 악용되곤 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오유진 중위와 조미영 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징계위에 회부된다며? 기분이 어때? 꼴 좋네. 조미영 하사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불길한 예감에 강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황보라가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오늘 아주 뿌리를 뽑아주지. 내 그 건방진 정신머리 말이야. 황보라는 한쪽에 놓여있던 낡고해진 샌드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서 서. 싫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미영 하사의 거친 소나기였다. 그녀는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샌드백 앞으로 내동댕이 쳤다. 야, 인연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 맛 좋겠네. 황보라의 잔혹한 말과 함께 조미영 하사가 두꺼운 로프로 강지우의 몸을 샌드백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결박되고 몸이 샌드백에 완전히 고정되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시끄러워. 황보라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강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지금부터 내 죄목을 알려주지. 첫 번째, 감히 상급자에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본 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보라의 주먹이 강지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애비백 믿고 육군 와서 우리 물 흐린 죄.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유진 중위는 그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위님 멋있습니다. 표정 한 번만 더. 조미영 하사까지 가세했다. 그녀는 글러브도 끼지 않은 맨주먹으로 강지우의 허벅지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훈련도 군기 교육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증오의 분출이었다. 고통 속에서 강지우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황보라가 그녀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해병대 사단장 아빠의 비밀노트. 황보라는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글귀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더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 웃기시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들은 아버지의 신념과 사랑이 담긴 문장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은 황보라는 강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수첩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안 돼! 안 돼! 강지우가 절규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먼지 쌓인 체력 단련실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자존심, 군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황보라는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군홧발로 지시겨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오늘 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내 아버지가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소용없어. 여긴 육군이고 내 구역이니까. 알았어? 그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강지우를 그대로 샌드백에 묶어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텅 빈 창고 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차가운 강철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샌드백에 묶인 채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은 둔탁한 통증으로 마비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그저 사고로 위장될 뿐이다. 그녀는 로프가 묶인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다. 거친 로프에 살같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몇십 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손목을 묶은 매듭 하나가 간신히 헐거워졌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빼낸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머지 매듭을 풀었다. 쿵! 샌드백에서 풀려난 몸이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의 눈에 구석에 처박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수첩.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것. 강지우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듯 종이 조각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성물을 수습하듯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먼지와 군화 자국으로 더러워진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우에게. 그 문장은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잿더미처럼 타버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녀는 수첩 조각들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며칠 동안 강지우는 유령처럼 지냈다. 선임들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온몸의 멍은 전투복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황보라 일당은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녀가 맡았던 중요 업무들을 하나씩 빼앗아 오유진 중위에게 넘겼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강지우라는 존재가 곧 이 부대에서 스스로 지워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 주 주말 아버지와의 정기 통화 시간이 다가왔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됐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됐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군인 대 군인으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여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심스럽지 않으며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신호를. 뚜루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그래,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먹고, 선임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다. GOP 생활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군인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통화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다. 날씨 이야기, 훈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강지우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챌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왔다. 아빠, 얼마 전에 우리 부대에서 합동훈련 포스터를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육해공군 합동성이야 늘 강조되는 거니까. 네. 거기 포스터에 전군이 하나 되어 조국을 수호한다고 적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안에 미세한 떨림과 회의적인 뉘앙스를 심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 스치듯 변화가 일었다. 그럼 당연하지. 그게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왜 그런 걸 묻지?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저희 중대장님께서 군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셔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진실을 향한 열쇠였다. 각자의 위치, 자기 역할. 이 단어들은 군 조직 내의 단절과 불통, 보이지 않는 벽을 암시하는 은유였다. 그리고 강지우는 마지막 바늘을 던졌다.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1초 남짓의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음을 직감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인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과 문장 속에 숨겨진 조난 신호를 절대 놓칠 리 없었다. 지우야,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닙니다, 아빠. 그냥 훈련 중에 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점호 시간이라 이만 끊어야겠습니다. 충성. 강지우는 아버지가 더 질문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참고 있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준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맹장의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딸의 마지막 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그것은 군인의 존재 이유이자 전부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딸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규로 들렸다.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박성준 준장에게 연락 넣어. 개인적인 용무라고 하고 내 개인 보안폰으로 연결하라고 해.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은 강민준 소장의 육사 3연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다. 타군에 있었지만 서로의 군 생활 내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였다. 잠시 후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가 울렸다. 나 강민준이다. 잘 지내나? 민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성준아. 부탁 하나 하자. 자네 권한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알아봐 줄 일이 있다. 강민준 소장은 조금 전 딸과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합동훈련 포스터 이야기, 중대장이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딸의 질문까지. 그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불길한 뉘앙스와 자신의 직감을 동기에게 전달했다.
민준아, 자네 딸이 있는 부대가 5사단 GOP라고 했나? 박성준 준장의 목소리 역시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군 감찰 업무의 베테랑인 그는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그래. 내 딸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절대 나약한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야. 무언가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알았다. 무슨 말인지.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챙기지. 아니,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알아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육군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갈 생각이다. 그것은 친구에게 하는 부탁을 넘어선 분노한 아버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해병대 현역 사단장이 타군 부대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박성준 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았다. 즉시 비공개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내려보내겠다. 진행 상황은 자네에게 직보하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맙다, 성준아. 전화를 끄는 강민준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만들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다시 부관을 불렀다. 5사단장에게 내 명의로 공식 전문을 보내. 다음 주 주말 육군과 해병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내가 해병대 장병 위문품을 가지고 직접 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고. 사단장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정중하게 전해. 부관의 눈이 커졌다. 해병대 사단장이, 그것도 서부전선의 핵심 지휘관이 중부전선의 육군 사단을, 그것도 일개 GOP 대대를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제 판은 짜였다. 보이지 않는 신호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5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사단장실. 주말 오후의 평화를 깨고 걸려온 두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전문은 사단장 이진우 소장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첫 번째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의 직통 전화였다. 이 장군, 귀관의 사단 GOP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특히 여군 간부들 사이의 문제라고 하더군. 내일 아침 내가 보낸 비공개 감찰팀이 내려갈 테니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게. 만약 이 일을 덮으려고 하거나 사전 조사를 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땐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명심하게. 하늘 같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이진우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전문에서 왔다. 해병대 제2사단장 강민준 소장이 직접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사참모를 통해 긴급히 올라온 보고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다. 사단장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3중대에 근무하는 신임 강지우 소위가 강민준 해병대 사단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 이진우 사단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의 전례 없는 부대 방문.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강지우 소위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육군과 해병대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었다. 감찰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해. 그놈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당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대기시켜. 지금 즉시. 사단장의 불호령은 지휘계통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분노와 압박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몇 배로 증폭되었다. 연대장은 대대장 김철규 중령을 쥐잡듯 잡았다. 김중령,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사단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고 해병대 사단장이 우리 대대로 쳐들어온다는 판에 자네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이 일 처리해. 대대장은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 대위, 똑바로 말해. 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 강지우 소위 별일 없었어? 자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나하고 자네는 같이 군복 벗는 거야. 알았나?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박시준 대위는 중대로 복귀하자마자 관련된 4명의 여군 간부 황보라, 오유진, 조미영, 그리고 강지우를 각각 다른 사무실로 격리하고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황보라와 조미영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강소희가 신임이라 업무에 미숙해서 생긴 오해일 겁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는 있었지만 도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강지우가 제 아비에게 꼰지른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강지우를 상관을 모함하는 문제 장교로 만들어 부대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들어온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들고 상처 입은 눈으로 박시준 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발보다도 더 무겁게 박 대위의 양심을 짓눌렀다. 박시준 대위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지만 육사 출신 선배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군 조직의 현실 속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대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박 대위 끝났어. 내일 아침에 내려오는 거 그냥 감찰팀이 아니야.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 헌병,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인대.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이건 명령이야.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박시준 대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밝히고 조직을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장 약한 고리인 오유진 중위가 격리된 중대 전술토의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중대 전술토의실. 낡은 작전 지도와 빛바랜 구호들이 벽에 걸린 그곳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에 앉은 오유진 중위를 응시했다. 극도의 불안감에 오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중위, 밤새 잠 못 잤지? 박 대위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비난이나 질책 대신 마치 길을 잃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가면을 썼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손 떠는 것 좀 봐. 박 대위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오유진의 눈동자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오중이, 난 자네를 아껴. 똑똑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야무지게 해내는 장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황보라 중위가 유독 자네를 챙기는 거라고 믿었지.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오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군대라는 곳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곳인 동시에 결국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해. 황중위가 자네 군 생활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 일이 터지면 육사 나온 그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지. 하지만 자네는? ROTC 출신인 자네는 뭐가 남지? 박 대위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누가 내려오는지 알아? 군, 검찰, 중앙수사단,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이는 합동수사팀이야. 한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 오면 여긴 이제 내 중대가 아니라 일개 사건 현장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도 황보라 중위 뒤에 숨어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라고 말할 건가? 법정에서는 주범, 종범, 방조범 다 똑같은 공범일 뿐이야.
그는 다시 오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수사팀이 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압수수색이야. 자네들 휴대폰, 개인 PC, 관물대까지 싹 다 뒤지겠지. 황중이가 그날 체력단련실에서 찍은 동영상 진작에 지웠겠지.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도 잘 알 텐데. 복구하는 거 시간 문제야. 그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강소의 소위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고. 동영상이라는 단어에 오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범죄 증거였다. 자네는 아직 젊어. 군 생활 창창하게 남았잖아. 이깟 일로 불명예 전역하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휘말려서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주도한 건 황보라 중위인데 왜 자네까지 똑같은 멍해를 짊어지려고 하나? 박 대위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오유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박 대위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나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중대장으로서 자네의 지휘관으로서 약속하지. 정상 참작 자수감경. 최소한 군복을 벗는 일은 막아볼 수 있어. 하지만 1시간 뒤 저 위병소 문으로 수사팀이 들이닥치고 나면 나도 자네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박시준 대위는 말을 마친 뒤 말없이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전술토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유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황보라 중위에 대한 의리,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의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장교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아버지,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언제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둘 수는 없었다. 흐윽. 결국 오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번 터진 제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했다. 총기 부품을 몰래 빼돌려 강지우의 관물대에 숨긴 사실, 그날 밤 체력단련실에서 강지우를 샌드백에 묶고 구타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끔찍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까지. 강지우의 아버지가 준 수첩을 찢어 모욕을 준 행위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신할 듯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시준 대위는 그녀의 자백을 조용히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비겁한 방식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중대를 살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이었다. 오유진의 자백을 확보한 박 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는 사단장에게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사단장 이진우 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선수쳤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중대 막사 앞으로 국방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중앙수사단 수사관들과 군 검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중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황보라 중위와 조미영 하사는 대대장실에서 오유진의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황보라 중위, 조미영 하사. 수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특수폭행, 강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오만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지나 막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중대의 모든 장병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대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강지우 소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복수심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저들이 저렇게 끌려간다고 해서 자신의 찢긴 마음과 짓밟힌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우냐? 다 들었다. 괜찮은 거냐? 딸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 꼴을 당하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년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사람한테.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장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관련자들 전부 군복 벗기는 건 물론이고 군법회의 최고형의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거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지우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 제발 제게 맡겨주세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전 평생 패배자로 살게 돼요. 황보라 중위에게 진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기에 남아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 무너진 중대를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 아빠 딸로서 떳떳하게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빠는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 딸이지. 그래, 알겠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아빠는 널 믿고 기다려주마. 대신 단 하나만 약속해라.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빠한테 돌아오겠다고. 네, 아빠. 약속할게요.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은 강지우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눈물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며칠 후 강지우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집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사단장 이진우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강소희, 앉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단장이 직접 초임 장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걸세. 주범인 황보라 중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 조미영 하사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거야. 자수한 오유진 중위는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할 테고. 지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대대장도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어. 이진우 사단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강소희 자네에게는 다른 부대로 옮길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 부친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야. 국방부나 계룡대 본부 같은 후방 부서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것은 사단장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조직의 입장이 반영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단장님,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삼중대에 남고 싶습니다. 아니, 강소희.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잔상과 소문은 한동안 부대에 남을 걸세. 굳이 그런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단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삼중대는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기와 단결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의 전장입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임 소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도망치듯 이곳을 떠난다면 우리 중대원들은 누가 치유해주고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단 말입니까? 저 또한 평생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삼중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지우의 당찬 발언에 이진우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인 줄로만 알았던 이 어린 소위에게서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 불사조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좋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자네 뒤에는 이 사단장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소신껏 중대를 이끌어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무너진 중대의 희망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지휘관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2년 후 늦가을. 5사단 과학화 전투훈련장. 적 전차 발견. 3소대 즉시 대전차 미사일 발사. 1, 2소대는 엄호 사격 실시. 실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지시를 내리는 이는 대위로 진급하여 당당히 3중대를 이끄는 중대장 강지우였다. 그녀의 헬멧 옆에는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무너진 3중대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재건했고 그 어떤 부대보다 혹독한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중대로 탈바꿈시켰다. 문제 중대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사단 내에서 3중대는 불사조 중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먼 발치에서 쌍안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2년 전보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의 아버지 강민준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딸의 훈련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 부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훌륭한 후배 장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 군인이었다. 고생했다. 강대위. 충성.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 지는 훈련장을 걸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이어 붙인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그 옆으로 지난 2년간의 훈련 기록과 다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아빠의 수첩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이에요. 산산조각 났다가 제 힘으로 다시 맞춰낸 저의 군인으로서의 살. 그리고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 장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을 뿐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두 군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화시켰다. 짓밟혔던 한 송이 연약한 꽃은 이제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소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 뛰어내려. 시발, 뒤에 동기들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신이 많은 지휘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욕설과 함께 등 뒤 군장을 강타한 군홧발의 충격. 속수무책으로 허공에 내던져진 그녀의 절규는 C-130 수송기의 거대한 굉음에 묻혔습니다.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는 가장 신뢰했던 조직에게 명예를 짓밟힌 한 군인의 투쟁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중 강화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늦여름의 어느 날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제13특수임무여단 예하 특수전교육대, 그 중에서도 공수기본훈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1.5m 모형탑 훈련장은 아침부터 내리쬐는 뙤약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검은 베레모를 꿈꾸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수전 부사관 양성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마침내 이곳 공수훈련에 입소한 대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사관 오하나 하사. 이제 갓 임관 2년차 계급장에는 아직 앳된 노란색 한 줄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다부진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웬만한 고참 부사관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충성. 8번 준비생 오하나. 강화 준비 끝났습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멧을 고쳐 쓴 그녀의 등은 꼬독하게 펴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탄 헬멧 아래로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지상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의 모든 용기를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에게는 가족은 물론 가장 가까운 동기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지독한 고소공포증. 육군 부사관 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훈련과 평가를 거치며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 없는 그녀였다.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이론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지만 유독 높은 곳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큼은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오하사 괜찮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바로 옆에서 그녀의 순서를 기다리던 3대대 구지역대 중대장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갓 부임한 초임 장교 시절부터 오로지 특전사에서만 군 복무를 이어온 그는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라 따르는 이가 많은 참된 군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오하나 하사의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미세한 불안감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컨디션 최상입니다. 오하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끝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한편으로 검은색 코란도 지휘 차량이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운전병이 급하게 뛰어내려 뒷문을 열자 육중한 몸집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지역대가 소속된 3대대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었다. 무언가에 늘 불만인 듯 잔뜩 찌푸려진 미간과 부하들을 하대하는데 익숙한 거만한 말투. 그는 부대 내에서 능력은 없으면서 부하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지휘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유별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형탑 위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오하나를 발견하고 즉시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거기 3중대 8번. 오하나 하사. 지금 장난하나? 뭐 하는 건가? 빨리 강화 안 시키고. 김중령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모든 훈련병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하나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구지역대 선임 담당관 황진욱 중사와 분대장 박광철 상사도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어휴,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집이 무슨 특전사라고. 자,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굼떠서야 원. 저래가지고 진짜 비행기에서 뛸 수나 있겠습니까? 대대장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고. 김철웅 중령의 충실한 수족을 자처하는 그들이었다. 속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예민해진 귓가에 송곳처럼 박혔지만 오하나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너는 특전사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릴 용기를 끌어모았다.
결국 보다 못한 교관의 손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허공으로 몸을 날린 오하나는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린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공수 훈련의 기본인 5개 동작 접지법은커녕 불안정한 착지 자세 때문에 발목에 가벼운 충격까지 왔다. 저것 봐라, 저것 봐. 착지도 제대로 못하네. 저런 게 무슨 특전사야. 황진욱 중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성기를 통해 온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모욕감에 오하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김철웅 중령의 불호령이 곧바로 떨어졌다. 8번 준비생. 즉시 장비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가. 다른 동기들보다 3번 더 실시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른 동기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동안에도 3번이나 더 공포의 모형탑을 오르내려야 했다. 반복되는 강하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군장과 산악용 헬멧이 짓누르는 어깨와 목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딸이 겪고 있는 고된 훈련을 까맣게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 오대산 중장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으로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온 입지전적인 인물.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기동 전력을 총괄하는 그는 국방부 차세대 최고 사령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명장이었다. 그는 잠시 지휘봉을 내려놓고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그가 대령에서 장군으로 막 진급했을 때의 진급식 날이었다. 갓 달아 반짝이는 별 하나가 박힌 베레모를 쓴 그의 허리를 7살짜리 늦둥이 막내딸 하나가 작은 2팔로 꼭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는 단순한 딸이 아닌 삶의 가장 큰 활력이자 자랑이었다. 바쁜 군 생활 탓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딸을 향해 있었다. 그런 딸이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특전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험난하고 위험한 군 생활에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띠리리링. 울리는 집무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나였다. 우리 딸. 훈련은 할만하고. 아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나 다음 주에 드디어 진짜 비행기 타고 강화한다. 멋있지?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애써 밝음을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노련한 지휘관이자 아버지는 그 가늘고 높은 톤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는 섣불리 캐묻지 않았다.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하는 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네. 늘 자랑스럽다. 하지만 명심해라. 훈련 성적 조금 떨어지는 건 괜찮아. 다치지만 마라. 그거면 된다. 알겠지? 알았어, 아빠. 걱정 마. 그럼 끊을게. 충성. 그래, 몸 조심해라. 대사는 대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쉬이 가시지 않고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강화 당일이 밝았다. 성남 서울공항 상공, 지상 25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 중인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내부는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하나 하사는 자신의 심장이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그녀는 군가를 나직이 읊조리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맞은편 좌석에 앉은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형탑 훈련 이후 의기소침해진 오하나를 여러 번 따로 불러 격려해 주었다. 오하사 긴장되나? 아닙니다, 중대장님. 드디어 진짜 강화를 하게 되어 설렐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오하사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기억해.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장비만 믿는 거야. 그때였다. 기체 후방 램프 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아득한 창공과 함께 한 줌의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은 최고조로 굳어졌다. 녹색 강화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강화 통제관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대원들이 한 명씩 차례로 허공에 몸을 던졌다. 마침내 오하나의 차례. 램프 도어 끝에 선 그녀는 발 아래로 펼쳐진 까마득한 풍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훈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8번. 뛰어. 하사. 망설이지 말고 뛰어. 교관과 바로 뒤에 있던 황진욱 중사가 소리쳤지만 오하나의 몸은 얼어붙은 듯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철웅 중령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전부 비켜. 김중령은 강화 통제관을 거칠게 밀치고 오하나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시발년이 진짜.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대열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잖나. 특전사 배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대대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오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김민석 대위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김중령은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 시끄러워. 김민석.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군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이건 명령이다. 뛰어내려. 말과 동시에 김중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를 신은 발로 오하나의 등 뒤에 결속된 주 낙하산 군장을 힘껏 걷어찼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오하나의 몸은 균형을 잃고 맥없이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정상적인 강화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내던져진 몸은 공중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상 낙하산을 펼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지상에 발이 닿는 순간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왼쪽 발목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김민석 대위는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오하나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김철웅 중령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쓰러진 오하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린 채 김대위에게 다가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김대위, 똑똑히 들어. 오늘 강화는 전원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다. 오하나 하사는 착지 과정에서 개인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땐 자네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명심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진실을 은폐하라는 비열한 명령이었다. 김민석 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 한 개인의 양심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고 발생 12시간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1인실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통증 완화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른거렸다. 오하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특히 왼쪽 다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딱딱하고 거대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확인한 자신의 다리는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두꺼운 통깁스로 감싸여 있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군의관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명찰에는 정형외과 과장 중령 한석규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는 국군수도병원입니다. 어제 저녁 응급 후송되어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 그리고 경골 및 비골 원위부 손상. 쉽게 말해 발목뼈가 산산조각 났고 정강이뼈 아래쪽까지 금이 갔다는 뜻입니다.
군의관의 담담한 설명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분쇄골절, 수술. 오하나는 수송기에서 내던져졌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김철웅 중령의 분노에 찬 얼굴과 등 뒤를 강타하던 끔찍한 충격뿐이었다. 수술은 잘 됐습니까? 저 다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그녀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이었다. 한석규 중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뼈를 맞추고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오하사.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예전처럼 격렬한 기동 훈련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공수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발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실상 불가능. 그 말은 오하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특전사로서의 삶,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몇 방울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가장 명예로워야 할 훈련 중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같은 시각 13여 단 3대 대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김민석 대위를 거만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김 대위, 어제는 수고 많았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의 위선적인 칭찬에 김민석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철웅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이거 어제 사고에 대한 경위 보고서일세. 내가 밤새워 작성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이런 사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고 라인도 많아서 말이야. 괜히 일이 커지면 부대 전체가 피곤해지거든. 김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경위 보고라는 제목 아래에는 사고의 전말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사고 개요 2025년 8월 24일 14시 30분경 공수기본 훈련 중 3대대 소속 오하나 하사가 시130 수송기에서 이탈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부상당함. 사고 원인 본인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강하 직전의 과도한 긴장 상태. 이로 인한 강하 자세 불량 및 착지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교관 및 통제관의 안전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 결론 본 사고는 훈련생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미숙함에서 기인한 안전사고로 지휘 계통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이 오하나 하사 개인의 과실로 규정되어 있었고 김철웅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어때, 깔끔하게 정리 잘 됐지? 맨 마지막 장의 중대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서명만 하면 되네. 김철웅의 당연하다는 듯한 지시에 김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대장님, 이 보고서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다릅니다. 뭐라고?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하사가 망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대장님께서 오하사의 등을 전투화로 걷어차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대로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의 단호한 저항에 김철웅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대위,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사실이 뭔 줄 아나? 까라면 까는 게 사실이고 지휘관의 말이 곧 사실이야. 자네 내년이면 소령 진급 심사 아닌가? 자네 육사 동기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목 잡히고 싶어? 괜한 정의감 때문에 자네 앞길 막고 싶지 않은 내 배려라고 생각해. 이게 조직을 위한 길이고 자네를 위한 길이야. 그는 보고서와 펜을 김민석의 앞으로 밀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김민석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올려놓은 거대한 저울과도 같았다. 결국 그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보고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민석 대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그는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병원 앞 과일 가게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에서 씩씩하게 구호를 외치던 그 특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중대장님 어쩐 일로? 오하사 몸은 좀 괜찮나 해서 와봤네. 미안하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김민석은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 있던 허위 보고서 사본을 꺼내 오하나에게 건넸다. 이게 대대장님이 작성한 사고 경위 보고서일세. 나보고 서명하라고 하더군.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오하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노하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미한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김민석에게 돌려주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하지 마세요, 중대장님.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중대장님 군 생활까지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군 생활은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지휘관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부하의 모습에 김민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BOQ로 돌아온 김민석 대위는 책상 위 허위 보고서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안위와 군 생활을 위해 거짓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짓밟힌 부하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육군 장교 임관 반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괴로움에 담배를 태우던 그는 문득 오하나 하사의 입원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열어두었던 부대 내부망의 인사관리 시스템 창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그녀의 인적사항 파일을 스크롤하여 내려보던 그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멎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가족관계 아버지 오대산 육군 중장 현직 제7기동군단장. 오하나 하사의 아버지가 현역 3스타 장군이었다. 그것도 일개 사단장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7기동군단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훈련소 입소식 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중년 신사 그리고 딸의 전화를 받으며 다치지만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김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군 생활 전부를 이 한 번의 통화에 걸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들어 군 상급 부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알아낸 오대산 중장의 개인 연락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대산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권위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곤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김민석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충성. 군단장님, 저는 제13특수임무여단 3대대 구지역대장 대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13여 단? 그런데 무슨 일인가 김대위. 김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따님 되시는 오하나 하사님 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잠시 흐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살벌했다. 그리고 이어진 오대산 중장의 목소리는 이전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이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계속하게. 김민석 대위는 그날 수송기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을 김철웅 중령의 만행과 폭언, 비열한 은폐 시도와 허위 보고서의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보고를 듣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오대산 중장은 김대위의 이야기가 끝나자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대위, 자네 방금 한 그 모든 말에 자네의 군 생활 전부와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김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걸겠습니다. 군단장님, 저의 양심과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답에 오대산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허위 보고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기다리게. 그리고 아무 티도 내지 마.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용감하고 옳은 일을 한 걸세.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 김민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방아쇠를 당겼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시각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전화를 끊은 오대산 중장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는 주먹을 감추지 못했다. 감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군인이자 부하를 그따위로 짓밟고 군의 명예에 똥칠을 하려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집무실의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들어 군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다. 나 7군 단장이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지금 바로 연결해. 다음 날 아침 제13특 수임무여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단 위병소에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단장의 얼굴은 잠시 굳었다. 잠시 후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정례적인 훈련 규정 준수 실태 점검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감찰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난밤 김민석 대위가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고작 대위 한 명의 반항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인맥과 조직 내 입지를 믿고 이 위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철웅 중령입니다.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중령님? 김철웅의 질문에 최경호 중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최경호입니다. 제7기동군단 오대산 군단장님의 특별 지시로 제13특 수임무여단의 훈련 규정 및 안전사고 발생 전반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오하나 하사 부상건에 대한 보고서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오대산 군단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철웅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아차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최경호 중령의 눈은 서류 가방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김철웅은 사색이 된 얼굴로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로 향하는 최 중령을 막아설 수 없었다. 최 중령은 김철웅 중령을 지나쳐 3중 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중령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김대위, 오대산 군단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위님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호 중령은 김민석으로부터 서명 안 된 허위 보고서 원본을 확보했다. 그는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상세하게 내렸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모든 사실을 기록해두라는 당부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양심적인 증언을 해줄 부대원들의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중령님. 김민석의 말에 최 중령은 굳은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함께 싸우게 될 동지임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오대산 중장은 단정한 근무복 차림으로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기대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오하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오대사는 말없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깎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아버지의 온기에 오하나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훈련 중 다쳐도 괜찮다고 군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자신을 다그쳤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으흑 아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오하나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대사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딸의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난 뒤 오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다 괜찮을 거야, 하나야. 괜찮아. 오대사는 다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아빠 봐.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전부 다 알고 왔다. 널 그렇게 만든 놈, 그리고 그걸 덮으려 했던 놈들. 아빠가 단 한 놈도 용서 안 해. 군인 오대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 시간 13여 단에서는 최경호 중령의 조용한 감찰이 김철웅 중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 중령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병사들을 차례로 불러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의 집요하고 치밀한 질문에 병사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최 중령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정의 사이의 갈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의무가 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믿고 말해라. 너희의 모든 증언은 비밀리에 다뤄질 것이고 너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결국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이 오하나 하사에게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언들을 쏟아냈다. 정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김철웅 중령은 마침내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육사 동기이자 특수전사령부 본부 인사참모로 재직 중인 정진철 대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정 대령, 나 김철웅이야. 큰일 났어. 아니, 자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전화한 건 처음이군. 무슨 일인데?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와서 말이야. 오하나 하사건으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이네. 내 예상대로 그년의 아버지가 고위직인가 봐. 우리 조직을 통째로 흔들려는 거야. 김철웅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설명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이 월권을 행사하며 특전사의 고유 훈련 방식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부대 사기를 저하하고 있으면 자신이 그 표적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오하나 하사를 직접 밀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수화기 넘어 정진철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중령, 걱정 마.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감히 우리 특전사에 와서 훈계질이야. 이 문제는 특전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 사령관님께 내가 직접 보고 드려서 육본 감찰팀은 철수시키고 우리 사령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들 테니 자네는 하던 대로 부대 통솔에만 신경 써. 정 대령의 말은 김중령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를 예감했다. 자체 조사라는 것은 결국 제 식구를 감싸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정진철 대령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그는 특전사령관에게 육본의 과잉 감찰이 최정예 부대의 사기를 꺾고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 사안은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자체적으로 엄정히 조사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특전사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령관은 결국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즉시 육군본부에 특전사 자체 조사를 통보하고 월권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라인이 가동되었다. 이러한 상층부의 움직임은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미쳤다. 13여 단에 머물고 있던 최경호 중령은 육군본부 감찰실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특전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제 막 진실의 윤곽을 잡아가던 최 중령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오대산 중장에게 보고했다.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최경호 중령의 보고를 들은 오대산 중장의 얼굴은 그늘 한 점 없는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체 안으로 숨어들어가 진실을 질식시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들의 뜻대로 놔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하던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 대위. 오대산이 자신의 전속부관인 박승현 대위를 호출했다. 네, 군단장님.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증평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 대위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증평 말입니까? 13여 단으로 직접 가시는 겁니까? 오대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장을 향해 있었다. 그래. 군단장 헬기로 직접 간다. 무전으로 방문 사실도 알리지 마. 북진 원 콜사인만 띄우고 곧장 착륙 준비하라고 통보해. 그것은 군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타 부대, 그것도 지휘 계통이 전혀 다른 특수부대의 일개 군단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더 이상 마쿠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었다. 그 같은 시각 김철웅 중령은 정진철 대령과의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걱정 마, 육본 놈들 곧 꼬리 내리고 돌아갈 거야. 라는 선배의 말을 들은 그는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 앞을 지나치며 승자의 여유가 담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위잉. 부대 상공에서 날카로운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며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부대 관제탑에서 다급한 무전이 각 지휘 통제실로 퍼져나갔다. 통제탑, 통제탑. 식별 부호 VVIP 콜사인 북진원. 현재 본 부대 연병장으로 접근 중. 반복한다. 북진 부대장기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북진은 제7기동군단의 상징. 그 부대의 지휘관 헬기가 예고도 없이 왜 이곳 13여 단으로 온단 말인가. 여단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부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위풍당당한 위용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 측면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중장의 상징이었다.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장을 주시했다. 곧이어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한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나는 은색 견장과 권위를 상징하는 삼정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 정복.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뇌웅과도 같았다.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오대산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전속부관이 내렸다. 오대산은 헬기의 바람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위압감은 부대 전체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김철웅 중령은 연병장에 서 있는 3개의 별을 단 장군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오대산.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소속이었던 부상자 오하나 하사의 성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철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로 질린 하얀 가면처럼 변해갔다.
제13특수임무여단 본부 건물은 오대산 중장이 내뿜는 냉기만으로도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했다. 여단 복도를 울리는 그의 육중한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장교와 부사관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치 칼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경례와 함께 길을 열었다. 평소라면 위풍당당했을 그들의 검은 베레모가 오늘따라 그의 그림자 아래 초라하게 느껴졌다. 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고 없는 세 개의 별의 방문에 황급히 정복 상의를 꿰어 입은 여단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단결. 여단장입니다. 오 군단장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예고도 없이. 오대사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손을 싸늘하게 지나쳐 곧장 여단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단장 책상 앞에 놓인 방문객용 가죽 소파에 앉는 대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지휘통제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쩔쩔매며 서 있는 여단장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여단장. 오대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 군기가 아주 대단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여단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부하가 훈련 중에 뼈가 부러져 군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걸 개인 과실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부하의 입을 틀어막아.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 특전 부대의 방식인가? 군단장님, 그건 현재 저희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내 딸 일이야. 오대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여단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권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보는 검은 심연과도 같았다. 내 딸 오하나 하사가 자네 부대 대대장 놈한테 등 떠밀려 수송기에서 떨어졌어.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 자네 부대는 뭘 하고 있지? 특전사령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나. 내가 틀렸나 여단장? 여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하나 하사가 오대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순간 처음 알았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사고를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었다. 군단장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사? 오대사는 코웃음을 쳤다.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는 걸 세상 어느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여단장 선택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네 조직을 지킬 건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썩어빠진 대대장놈 하나 비호하려다 자네 어깨에 달린 별까지 같이 떼어낼 건가. 그것은 회유나 설득이 아니었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단장의 군 생활 전체를 옥죄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 같은 시각 여단장실 밖 복도에서는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대산 중장 오하나의 아버지가 7군 단장이라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벌집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김민석 대위가 왜 그렇게 완강히 버텼는지, 육군본부 감찰실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모든 것을 이해했다. 황중령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특전사령부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었다. 정진철 대령이 보낸 사실상 김철웅 중령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들이었다. 사령부 감찰팀입니다. 여단장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팀장인 중령이 말했지만 김철웅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여단장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칼자루가 있었다. 그는 사령부 감찰팀의 등장이 자신에게 마지막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여단장실 안에 숨막히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 개인의 분노, 그것이 아무리 군단장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특전사라는 거대 조직의 암묵적인 룰,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들만의 철옹성을 깰 것인가?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와 여단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여단장의 흔들리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졌다. 그에게도 원군이 도착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뒤에는 특전사령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오군 단장님, 드릴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따님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저희 특전사령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하여 개입하시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여단장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은 일개 여단장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의 대리인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했다. 오대사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그는 조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월권이라 좋아. 부적절한 처사라.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 연결음이 여단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통합 국방 네트워크입니다. 전화가 연결된 곳은 국방부였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중앙일보 박영진 부장 바꿔주시오. 제7기동 군단장 오대산 중장이 긴급하게 찾는다고 전하고. 기자? 여단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인이, 그것도 현역 장성이 진행 중인 사건을 언론에 직접 터뜨리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협박 그 이상이었다. 조직의 명예와 기강을 짓밟는 자폭 행위이자 상대방도 함께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네, 군단장님. 중앙일보 박영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긴급한 일이십니까? 곧이어 활기차고 예리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 부장, 내가 지금 특종 하나 줄까 하는데.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단장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 공수부대 여군 하사 선임 간부의 야만적 폭력 행위로 장애 위기 특전사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그 순간 여단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군단장님, 그거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 증거나 내부 증언이 있습니까? 박영진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다.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가해자의 신상, 피해자의 진단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의 녹취록과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문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넘겨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을 수 있겠나? 여단장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 턱 끝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지휘관들은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특전사령관은 물론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시작점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서게 될 것이다. 잠깐. 군단장님 잠시만. 결국 여단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오대산의 팔을 잡았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전화 끊어주십시오. 제발 그것만은. 오대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붙잡은 여단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박 부장. 미안하게 됐네. 방금 작은 오해가 풀려서 말이야. 내가 상황을 좀 착각했어. 기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 대신 조만간 식사 한번 대접하겠네. 오 대사는 간결하게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여단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대산이라는 한 개인의 강철 같은 분노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령부라는 거대 조직의 자존심을 단 몇 분 만에 무참히 굴복시킨 순간이었다. 다시 묻지 여단장. 오대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에 한 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좋아. 오대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철웅 중령과 사령부 감찰팀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오대산 중장과 그 뒤를 따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여단장을 보고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대산은 김철웅 중령의 바로 앞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김철웅의 계급장과 명찰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날카롭게 김철웅의 심장을 찔렀다. 김철웅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신을 태우러 온 헬기에 오르기 직전 오대사는 전속부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박대위, 육본 감찰실 최경호 중령에게 연락해. 특전사 측에서 전면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전해. 내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오대산 중장의 헬기가 증평 상공에서 사라진 그 순간 제13특 수입무여단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막은 찢겨나갔다. 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것은 특전사령부였다.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을 직접 호출하여 지휘계통 문란과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엄중히 질책했다. 사령관은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지시하에 13여 단으로 향하던 사령부 자체 감찰팀은 부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철수하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이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단장의 전면적인 협조 지시가 떨어지자 그동안 김철웅 중령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째,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확보. 김민석 대위는 자신이 목격하고 겪었던 모든 일을 한 점 숨김없이 정식으로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조사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된 다른 중대원들도 용기를 냈다.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부사관과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님이 오하나 하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분노에 찬 얼굴로 군홧발로 오하사의 등을 걷어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등 일관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의 증언은 녹취되었고 자필 진술서로 확보되었다. 둘째, 물적 증거 확보. 감찰팀은 김철웅 중령이 김민석 대위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허위 보고서 원본을 압수했다. 또한 부대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김철웅 중령이 특전사령부의 정진철 대령과 통화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오하나 하사의 수술을 집도했던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외부의 강한 충격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의 복합골절이라는 전문가 소견서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김철웅 중령은 감찰실 조사실로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나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모함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최경호 중령이 그의 눈앞에 수십 명의 일관된 진술서와 통화기록,
군의관 소견서를 차례로 내놓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김중령? 최중령의 싸늘한 질문에 김철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량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사건의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사건 발생 2주 만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군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 주범 김철웅 중령. 그에게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평생의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20년 넘게 복무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그는 민간 법원으로 치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그를 정식 기소하여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 구속되어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부하 사병들이 지키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둘. 은폐 시도 및 지휘계통 문란 책임자 정진철 대령. 육군본부 감찰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고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특전사령부 인사참모 정진철 대령은 직무유기 및 지휘계통 문란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그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전역을 신청하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다. 셋. 지휘감독 소홀 책임자 제13특수임무여단장. 그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예하부대 지휘관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 조치되었다. 그는 즉시 정책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발령받았으며 그의 군 경력 또한 사실상 끝이 났다. 넷. 동조 및 방관자 황진욱 중사와 박광철 상사. 상관의 가혹행위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동조하며 피해자를 조롱했던 두 부사관 역시 징계위원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감봉 3개월과 근신 15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징계 기록은 그들의 인사고과에 영원히 남아 향후 장기 복무 및 진급심사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했다. 5. 용기 있는 고발자 김민석 대위. 육군본부는 김민석 대위의 행동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식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이 사실은 그의 인사기록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다. 오대산 중장은 개인적으로 그를 군단장실로 불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의 미래가 밝다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이듬해 소령 진급심사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오하나 하사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군은 그녀의 부상이 개인 과실이 아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녀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모든 의료 지원과 보상을 받으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 오대산 중장은 재활치료에 한창인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창가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하나는 이제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퇴원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오대산은 딸의 곁으로 다가가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리해서 군에 남지 않아도 괜찮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그의 말에 하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부사관 후보생들이 씩씩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 아니요, 아빠. 저 군에 남을 거예요. 비록 다시는 강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더 좋은 군대를 만드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오대사는 15년 전 자신의 진급식 날 보았던 7살배기 소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드높은 가을 하늘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명예롭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군의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